네, 여러분 오늘 강의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6단원 행정쟁송에 대해서 나가고 있고요. 5문제에서 6문제나 나오는 단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1단원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1단원 행정법 통론이었습니다. 2단원 행정작용법, 3단원 행정절차법, 4단원 의무이행 확보수단, 5단원 행정상의 손해전보, 그리고 6단원 순서대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6단원은 우리 행정소송과 행정심판으로 나눠진다 했고요. 행정소송에 대해서 배우고 있고, 행정소송의 분류는 항당민기, 취무부로 나눠지고, 항고소송에서도 취소소송이 가장 많이 나오고 우리가 지금 열심히 배우고 있는 부분입니다. 취소소송은 우리가 본안전 판단과 본안 판단으로 나눠진다 했었고, 본안전 판단의 요건들 하나하나가 당대의 재정관이라 했었고, 그 중에 우리가 지금 대상 적격, 처분에 해당하냐 안 하냐, 그거를 지금 공부하고 있었어요.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행정청,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처분까지 공부를 했고, 오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부터 할 차례고,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까지 공부를 하면 오늘 진도가 마무리가 됩니다. 근데 제가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순서대로 나눠 놓긴 했지만 결국에는 1번이 3번이랑 좀 겹칠 때도 있고 2번이 3번이랑 겹칠 때도 있다라고 해가지고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 거의 앞에서 봤던 1, 2, 3, 4랑 많이 겹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판례 내용이 되게 많아 보이지만 어제 배웠던 내용 또는 앞에 단원들에서 배웠던 판례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자, 교과서는 358페이지입니다. 자, 첫 번째는 처분적 행정입법이라 그래가지고 우리 어제도 배웠죠? 어떤 규정 자체가 처분성이 있냐 없냐를 먼저 따졌을 때 원칙상은 규정이기 때문에 처분성이 없다. 왜냐? 우리가 보통 처분이라고 하면 그 규정을 근거로 해서 행정청이 어떤 액션을 취하는 건데 그 규정 자체는 처분성이 당연히 없죠. 액션이 아니니까. 근데 예외적으로 그 규정 자체가 처분적인 성격, 즉 다른 집행행위에 매개 없이 행정청의 그런 행위에 매개 없이도 그 자체로서 직접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나 의무의 법률 관계를 규율한다. 영향을 미친다. 그럴 때는 예외적으로 처분성이 인정이 돼가지고 그 자체가 항고소송이 대상이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대표적인 예들이 여기 나와 있는 거죠. 어제 배웠던 것들이죠. 보건복지부 고시인 약제급여, 비급여 목록, 급여 상한 금액표, 그리고 두밀분교를 폐지하는 경기도의 조례가 있었습니다. 조례 자체도 원래는 하나의 규정이죠. 하지만 그 규정 자체가 그 두밀분교와 관련되어 있어서는 직접적인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 의무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두밀분교 폐지 내용의 경기도 조례도 그 자체가 처분성이 인정돼서 취소소송이 대상이 된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또 향정신병 치료제의 요양급여 인정 기준에 관한 보건복지부 고시 역시도 고시 규정이지만 실질적으로 이 요양급여 인정이 되냐 안 되냐는 국민에게 있어서 되게 중요한 하나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역시나 처분적 조례로 인정이 된다. 처분적 고시로 인정이 된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처분성 부정, 어제 우리 진료 과목 간판 글자 크기 제한하는 규정이 있었죠? 그거는 처분성이 없다라고 했어요. 바로 넘어갑니다. 자, 두 번째는 행정계획과 관련된 논점입니다. 우리 148, 149페이지 행정계획에 대해서 2단원에서 배웠을 때 함께 봤던 판례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자, 토지거래허가구역, 이것도 행정계획의 하나죠. 이런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하게 되면 그 자체로서 국민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러한 행정계획은 구속적 행정계획으로서 처분성이 인정이 됐고요. 도시관리계획, 또 관리처분계획, 이 관리가 포인트였죠. 여기는 기본이 포인트입니다. 저런 관리계획 같은 경우는 처분성이 인정이 된다. 그리고 인가고시를 통해 확정된 사업 시행계획, 그렇죠? 단순히 계획을 짠 게 아니라 어떤 구체적인 실행을 계획한 거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구속적 행정계획에 포함된다라고 보면 되고요. 처분성이 없는 애들, 기본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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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계획 이런 것들은 제가 특별히 언급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혁신 도시 입지 선정행위 역시도 우리가 같이 봤던 판례입니다. 구체성이 없기 때문에 처분성이 부정된다고 했었고, 또 4대강 살리기 마스터 플랜, 이 용어 자체는 우리가 배우고 있는 6개 단원 중에서 행정계획에 해당하고 처분성이 없다. 이것만 기억하면 된다고 했어요. 마스터 플랜 잘 기억하시고요. 자, 일반 처분도 있습니다. 자, 일반 처분은 뭐냐? 그 대상자를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방으로 하는 것은 아까 우리가 봤던 이 부분. 이 내용이랑 똑같아요. 일반적인 법령이나 고시. 그쵸? 이것도 다 그 불특정 다수로 하죠. 근데 이 앞에 있는 처분적 입법 같은 경우는 추상적인 규율이에요. 그쵸? 근데 일반 처분은 추상적이지 않고
구체적으로 규율을 합니다. 그 차이가 있어요. 물론 이제 여러분들에게 시험에서 일반 처분이냐 아니면 앞에서 봤던 집행 그 매개 없이 할 수 있는 그 집행 명령이냐 이거를 구분하는 문제는 안 나옵니다, 여러분. 제가 이념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리기 위해서 이제 구체적이냐 비구체적이냐를 한 번 더 말씀드린 거예요. 어찌됐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방으로 하지만 일률적이고 구체적으로 규율하는 일반 처분도 행정소송법상 처분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건 앞에서 봤던 애들이에요. 지방경찰청장이 횡단보도를 설치하면 그 횡단보도로만 국민이 길을 건널 수가 있죠. 거기를 넘어서 건너면 무단횡단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횡단보도 설치 자체는 그 보행자의 통행 방법을 규제한 하나의 일반 처분이기 때문에 처분성이 인정돼서 취소 소송이 대상이 된다라고 기억하시고요. 청소년 유해 매체물 결정 및 고시 처분, 이것도 정말 많이 봤죠. 이것도 역시 처분성이 있다라는 결론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고, 최근에 좀 나오는 추세입니다. 자, 그리고 사실행위, 우리 권력적 사실행위냐 아니면 비권력적 사실행위냐 뭐 이런 부분에서도 같이 봤었는데요. 권력적 사실행위에 해당해야지만이 처분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예들이 교도소장이 그 수용자를 다른 사람이랑 접견하게 할 때 교도관 참여 대상자로 지정을 하게 되면 그 지정 자체가 매우 구체적으로 그 사람의 권리를 제한하기 때문에 권력적 사실행위로 봐서 처분성이 인정되고요. 또 교도소장이 어떤 재소자를 다른 교도소로 옮기는 이송조치 명령이라던가 미결 수용자의 이송조치 역시도 다 처분성이 인정되는 권력적 사실행위입니다. 또 공정거래위원회가 표준 약관을 사용하라고 권장은 하고 있지만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왜 다른 약관을 사용했는지, 또는 또 잘못된 약관 사용했을 때 과태료 과징금을 매길 수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권력적 사실행위여서 처분성이 인정이 된다 했고요. 또 행정관청이 직접 물을 끈다거나 전기를 끊어버리는 것은 당연히 처분성이 인정되는 권력적 사실행위를 했어요. 근데 이에 반해서 단수 요청, 단전 요청, 또는 여기 전기 공급이 불가능하다는 내용의 회신 같은 것들은 우리가 행정 지도에서 봤었죠. 이런 애들은 비권력적 사실행위이기 때문에 처분성이 없다고 했고요. 또 권한이 있는 장관이 행한 공원 지정 처분에 따라서 그 하위 기관인 공원관리청이 경계 측량 및 표지의 설치, 경계를 측량하고 거기에 표지판만 꽂았어요. 그럼 그것만으로 어떤 법적인 효과가 생길까요? 그러진 않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는 사실상의 비권력적 사실행위다 그래서 처분성이 없습니다. 자, 이제 통지 내용에 대해서도 우리가 배운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자, 첫 번째 이 1번, 왼쪽 1번과 오른쪽 1번만 좀 여러분들이 신경 쓰시면 나머지는 우리가 봤던 애들이 거의 나오는데요. 우리가 이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요. 보통 회사를 다니는 직장인 같은 경우는 그 회사 법인이 될 수 있고 아니면 뭐 어떤 사장님이 될 수도 있겠죠. 그 사장님으로부터 월급을 받죠. 근데 그 월급 명세서를 봐보면 회사에서 직원에게 주는 돈이 300만 원이다. 근데 실질적으로 그 직원이 한 달 월급을 받는 돈은 보통 200 초반이 될 수 있고 중반이 될 수 있어요. 그럼 나머지 3, 40만 원, 50만 원 어디 가냐? 세금으로 갑니다. 그럼 그 세금을 원래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했을 때 내가 월급을 받아서 나중에 1년에 한 번 또는 1년에 두 번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서 내는 기간이 있는데 그 세금 말고 원천징수라 그래가지고 매월 받는 월급에서 또 세금을 어느 정도 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회사의 사장은요, 원천징수 의무자라고 표현을 해요. 그렇죠? 실질적으로 사장이 돈을 걷는 주체가 되는 거죠. 그렇다고 그 사장이 그 세금을 걷어가지고 본인이 무슨 행정 업무를 합니까? 그렇진 않아요. 그 사장도 월급에서 세금을 떼가지고 바로 과세관청에 바로 보냅니다. 근데 어찌됐건 이 직접적으로 내야 되는 개인이 내는 게 아니라 원천적으로 걷어버리기 때문에 원천징수 의무자라고 그 사장님을 표현하고요. 우리 일반 직원분들 같은 경우는 원천 납세 의무자라고 합니다. 실질적으로는 이 납세 의무자인 직원이 낼 돈을 사장이 미리 걷어가지고 과세관청에 내는 거죠. 근데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제 행정적인 편의를 위해서 그렇게 법률의 규정이 정해져 있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우리가 그 과세관청이 소득금액 변동통지라는 걸 합니다. 이 소득금액 변동통지는 실질적으로 이 회사에서 내야 될 세금이 원래는 얼마인데 나중에 그 이상으로 됐다거나 그 이하로 됐을 때 그런 금액 변동을 통지해 주는 거예요. 근데 그 금액 변동통지를 원천징수 의무자인 사장이나 법인에게 했을 때에는 처분성이 있습니다. 왜냐? 실질적으로 이 원천징수 업무를 누가 수행해요? 사장이나 회사가 수행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 통지를 받게 되면 그 업무에 반영해가지고 징수할 세금을 따로따로 잘 걷어가지고 내야 될 의무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반대로 과세관청에서 이러한 소득금액 변동 통지를 그 직원, 즉 원천 납세 의무자에게 통지를 했다. 이거는 처분성이 없습니다. 왜냐? 이 변동 통지를 했다고 해서 원천 납세 의무자가 그 내용에 따라서 뭔가를 해야 됩니까? 그렇지 않죠. 어차피 원천 징수 의무자인 회사에서 그 내용에 따라서 뭔가 처리를 하기 때문에 이 개인은 이 통지에 따라서 직접적인 영향을 받진 않아요. 물론 이제 내가 내야 될 세금이 좀 바뀔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직접적인 어떤 액션을 취해야 될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정리, 과세관청이 소득금액 변동 통지를 하는데 그 통지를 원천 징수 의무자인 회사에게 했다. 그럴 때는 그 변동 통지 자체가 처분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개인인 원천 납세 의무자에게 이러한 변동 통지를 했을 때에는 처분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이것만 구분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 지문에서는 이렇게 나오는 거죠. 원천 징수 의무자인 법인에 대해서 과세관청이 행한 소득금액 변동 통지는 처분성이 있고요. 소득의 귀속자에 대한 소득금액 변동 통지는 처분성이 없다. 그죠? 이제 구분하실 수 있겠죠? 잘 구분하시고요. 자, 이제 처분성 인정되는 애들부터 볼게요. 교통안전공단법에 의거해가지고 분담금 납부 의무자에게 한 분담금 납부 통지. 이게 단순 사실의 통지냐 아니면 행정청에서 그 결정을 해야지만이 그 납부 의무가 확정이 되냐 이렇게 좀 나눠지거든요. 근데 단순히 법률 규정에 의한 사실의 통지는 이쪽이고요. 그 행정청이 법률 규정에 근거해서 나름의 결정을 내려가지고 그 금액을 확정해야지만이 실질적으로 납부 의무가 생기면 다 처분성이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 2번 같은 경우가 바로 그런 경우예요. 구체적인 분담금 납부 의무를 행정청이 확정시켜서 통지를 하기 때문에 그 통지 자체가 처분성이 인정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통행료 체납 이후에 그 납부 기간을 정해가지고 통행료를 납부하라는 내용이 담긴 통행료 납부 통지도 징수적인 처분이기 때문에 처분성이 인정이 된다고 봤고요. 부당한 공동회의에 자진신고자가 한 감면 신청에 대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감면을 안 해주겠다는 통지를 한 것도 처분성이 인정됩니다. 이것도 다 앞에서 봤던 판례들이에요. 자, 이번에는 통지인데 처분성이 부정되는 애들입니다. 소득의 기속자 아까 봤죠. 두 번째, 국가공무원법상 당연퇴직 사유. 어제도 봤죠. 이 사람은 뭔가를 잘못해가지고 법령의 규정에 따라서 당연히 퇴직돼야 될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당연퇴직 인사를 알리는 발령 통지. 이거는 처분성이 없는 법률에 의해서 그냥 단순히 전달하는 사실적인 행위일 뿐입니다. 처분성이 없어요.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잘 기억하시고요. 또 농지법에 의거해가지고 군수가 특정 지역 주민들에게 이제 여러분들은 대리경작자로 지정이 되는 겁니다. 라고 해서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경작을 할 수 있게 지정이 돼요. 그 지정 자체는 처분성이 있습니다. 그죠? 근데 불구하고 여기서 포인트는 뭐예요? 그 경작자로 지정된 행위는 처분성이 있지만 그거에 따라서 그 지역의 읍장과 면장님이 그죠? 읍장과 면장님이 실질적으로 그거를 영농할 그 세대를 선정하는 것은 그 상위에 있던 행정처분의 통지를 대신하는 사실행위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 밑에 있는 지역의 읍장과 면장이 영농할 세대를 선정하는 것 자체에는 처분성이 없습니다. 두 개를 좀 구분하실 필요가 있고 한 번 나왔습니다. 국회 8급에서. 사실 이런 거는 우리 일반적인 그 시험 지문 또 기출 지문에는 잘 나오진 않지만 간혹 어렵게 내기 위한 시험, 어렵게 내기 위한 그 회에는 나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제가 기본서에 넣어놨어요.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갈게요. 자,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사용 권장회의는 아까 우리 사실행위 부분에서 봤었죠. 역시나 중복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밑에 6번 조달청이 갑 주식회사 등과 레미콘 연간 단가 계약을 체결을 했는데 나중에 그 주식회사를 봤더니 중소기업자 간 경쟁 입찰 참여 제한 대상 기업에 해당한다고 해가지고 이제 더 이상 물량 배정을 안 하겠다라는 내용의 통보는 처분성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해가 좀 힘들 것 같아서 좀 설명을 해드리면 이 조달청이 어떤 그 회사들과 이런 조달 계약을 맺을 때 중소기업들 간에 관련 법률에 의해서 중소기업들 간에 뭔가 그 중소기업에게 기회를 주는 거죠. 그래서 중소기업을 좀 육성시키기 위한 하나의 법률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갑 주식회사가 중소기업이긴 했어요. 겉으로 봤을 때는. 그래서 이제 갑 주식회사랑 이러한 레미콘 연간 단가 계약을 체결했는데 나중에 봤더니 실질적으로 갑 주식회사는
중소기업에 등록은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대기업에서 출자를 해가지고 만들어 놓은 대기업 지배 구조 하에 있는 중소기업이라는 거죠. 그래서 갑 주식회사는 실질적으로는 대기업으로 볼 수 있는 기업 지배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럼 중소기업이에요? 아니에요? 아니라고 봐야겠죠. 왜냐하면 그 법률의 취지 자체가 중소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조달청의 사업을 받게 해놨는데 이건 실질적으로 대기업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나중에는 이 중소기업자 간 경제 입찰 참여 제한 대상 기업에 네가 해당하기 때문에 우리는 너에게 더 이상 계약상 물량 배정을 할 수가 없어라는 통보를 한 겁니다. 근데 그 통보 자체는 어찌됐건 행정청이 이 회사에게 상당히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통보죠. 그렇기 때문에 처분성이 인정이 돼서 취소 소송의 대상이 인정이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키워드 잘 기억하세요. 조달청 레미콘 나오면 처분성 인정된다. 이런 식으로 암기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자, 오른쪽 납골당 설치 신고사항을 이행하라는 통지는 당연히 법률 규정에 의해서 이렇게 하라라는 하나의 사실적인 통보이기 때문에 처분성이 없다고 봤고요. 한국자산공사가 그 부동산을 재공매하기로 한 결정 자체 및 그 공매 통지 자체는 처분성이 없습니다. 우리 옛날에 도감 매청할 때 같이 봤던 판례입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 주택 건설 사업이 양도가 되었지만 그 변경 승인을 받기 전에 자, 우리가 주택 건설 사업이 A라는 사람에서 B라는 사람에게 사업 자체가 양도가 됐어요. 그럼 당연히 새로운 사업을 인수한 사람이 변경 신고를 하고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하지만 아직 변경 승인을 받지 않았어요. 그러면은 행정청 입장에서는 당연히 누가 아직도 그 사업을 하는 줄 알아요? 그 전에 계속 해왔던 양도인이 사업을 하는 걸로 알겠죠. 근데 그 이전에 행정청이 양수인에게 어떤 통지를 했는데 그 내용이 양도인에 대한 사업 계획 승인을 취소하였다라는 거를 양수인에게 통지를 한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행정청은 어찌됐건 뭐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양수인에게 통지를 했겠지만 결론적으로 양수인은 아직 변경 승인을 받기 전이기 때문에 본인이 이러한 통지를 받았다고 해서 본인의 법률상 지위에 어떤 변동이 있습니까? 아직 없죠. 그죠? 만약에 이제 변경 승인까지 받았다면 당연히 양수인이 직접적으로 자기가 행정적 처분을 받고 행정적 침입적인 처분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처분성이 인정될 수 있겠지만 이때는 아직 변경 승인을 받기 전이기 때문에 그 양수인한테 이런 내용의 통지를 한 것은 처분성이 없다라고 봤습니다. 아시겠죠? 시험 자주 나오진 않지만 17년도에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자, 그 다음 왼쪽도 봅니다. 시장과 관련해가지고 이제 농지를 처분하라는 의무를 통지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이제 농지법에 의해서 만약에 농지로 되어 있는 땅을 개인이 샀는데 거기에 농사를 짓지 않는다. 그럴 때는 어떤 기간 내에 농사를 시작하지 않으면 이거 팔으라고 통지를 해야 돼요. 우리나라 농지법은 그렇습니다. 농지를 사면 반드시 거기서 본인이 농작물을 키워야 돼요. 아시겠죠? 근데 어찌됐건 농지에서 농업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 농지의 처분 의무가 생긴 농지 소유자에게 시장이 농지 처분 의무를 통지를 먼저 했어요. 근데 그거를 지키지 않으면 나중에는 농지를 처분할 것을 명령까지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명령 전에 행하는 농지 처분 의무 통지는 그 상대방의 농지 소유자에게 직접적인 구체적인 영향을 미치죠. 그렇기 때문에 처분성이 인정된다고 해가지고 취소 소송의 대상이 된다는 판례입니다. 아시겠죠? 농지법, 농지처분 의무 통지는 처분성이 있다. 잘 기억하시고요. 자, 오른쪽 민원 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상 사전 심사 결과 통보는 처분성이 없습니다. 사전 심사, 여러분들 옛날에 우리 100쪽에서 다단계 행정행위 중에 사전 결정은 처분성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민원 사무 처리법의 사전 심사는 처분성이 없다는 거예요. 이거에 의해서 뭔가 결정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전 결정과 사전 심사 결과 통보 반드시 구분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한 직장가입자 자격 상실 및 자격 변동 안내 통보 및 사업장 직권 탈퇴에 따른 가입자 자격 상실 안내 통보도 우리가 보통 회사를 개인적으로 아무 일도 안 한다거나 뭐 개인 사업을 할 때는 그 지역 가입자라 그래가지고 국민건강보험공단도 이제 지역 가입자와 직장 가입자로 나뉩니다. 그래서 지역 가입자로 내가 그 건강보험료를 내고 있다가 이제 어떤 회사로 들어갔어요. 그럼 회사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이게 계약이 돼 있어가지고 그때는 직장 가입자로서 회사와 내가 반반씩 보통 보험료를 내거든요. 근데 어찌됐건 이렇게 신분이 바뀌면 본인이 가장 잘 알겠죠. 왜냐? 본인이 취업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신분에 따라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너 직장 가입자 자격 상실됐어.
근데 왜 그랬어요? 직장을 그만뒀기 때문에 직장 가입자로서 자격이 상실됐다는 거죠. 그런 내용의 통지 같은 경우는 본인이 당연히 알고 또 법률 규정에 의해서 단순히 알려주는 거기 때문에 이 통지 때문에 뭔가 바뀌는 게 아니잖아요. 본인이 뭔가 그 회사를 그만뒀다거나 회사에 들어갔기 때문에 바뀐 거기 때문에 단순 사실을 통지하는 것일 뿐이다라고 해서 처분성이 없습니다. 그 내용이 여기 있죠. 갑 등의 가입 자격의 변동 여부 및 시기를 확인하는 의미에서 한 사실상 통지 행위에 불과하다. 위 각 통보에서 가입 자격이 변동이 되는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처분성이 없다라고 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경고가 있습니다. 이 경고는 상대방의 권리, 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고일 때는 처분성이 있겠죠. 예를 들면은 행정 규칙에 의해 공무원에게 불문 경고 조치를 했다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우리가 단순히 봤을 때 아니 행정 규칙이면 뭐 내부적인 하나의 그 업무 프로세스이기 때문에 법규성이 없기 때문에 처분성이 없는 거 아닌가라고 볼 수 있겠지만 이 행정 규칙 내용에는요. 불문 경고 처분을 받게 되면 불문 경고 조치를 받게 되면 그 공무원이 나중에 승진할 때 마이너스 사유가 돼가지고 승진이 안 될 수도 있다라는 규정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공무원의 입장에서는 그 행정 규칙에 의해서 불문 경고 조치를 받았지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겠죠. 그렇기 때문에 처분성이 인정됩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내용이 밑에 나와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읽지는 않고요. 자, 근데 여기서 교육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의 불이익을 초래하는 법률상 효과를 발생시키지 않는 초래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죠? 저기서 포인트가 뭐였어요? 처분성 인정되는 애들은 직접적인 권리, 의무에 영향을 미쳐야 되죠. 근데 여기는 신분의 불이익을 초래하는 법률상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 교육 공무원에 대한 불문 경고. 뭐 불문 경고는 똑같지만 얘는 나중에 신분의 불이익에 영향이 없는 경고이기 때문에 처분성이 없습니다. 잘 구분하셔야 되고요. 실제 시험에서도 교육 공무원이라던가 신분의 불이익을 초래하는 법률상 효과를 발생시키지 않는 이런 거는 키워드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아시겠죠? 잘 구분하시고요. 또 3번부터 먼저 볼게요. 공무원이 이번에는 행정 규칙에 의한 경고를 받은 게 아니라 소속 장관으로부터 서면에 의한 경고를 받았어요. 우리가 보통 이제 장관님한테 경고를 받았다고 하면 훨씬 더 뭔가 큰 경고 아닌가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장관한테 경고를 받았다고 저기 나와 있는 것처럼 나중에 승진 안 될 사유로 될 수 있는 그 규정은 아예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단순 권고행위 내지 지도행위로서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포인트는 내가 나중에 실질적으로 포상을 받는다거나 승진을 할 때 영향을 미치는 경고냐 아니냐 이거에 따라서 결론이 나눠진다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그런데 처분성 인정되는 2번입니다. 금융기관 임원에 대해서 금융감독원장이 문책 경고를 했다. 이거는 처분성이 있습니다. 우리 금융감독원이 엄청난 파워를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금융기관 임원한테 문책 경고를 했다는 거는 그 금융기관이 나중에 실질적으로 금융감독원의 제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처분성이 인정이 돼요. 자, 근데 종합금융회사기 맞는데 전 대표이사 이미 그만뒀어요. 그 전 대표이사에게 금융감독원장이 문책 경고장을 보냈다. 이거는 처분성이 없습니다. 왜냐? 그만뒀으니까. 그죠? 전이냐 아니면 현이냐 이거를 잘 구분하시고요. 또 구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을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가 경고 조치를 한 거는 처분성이 있습니다. 공정위도 엄청난 권한을 가진 기관이기도 하고요. 이러한 경고 조치를 받게 되면 그 이후에 2차, 3차 경고를 받았을 때 그 전에 받았던 게 가중되기 때문에 처분성이 인정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 검찰총장이 검사에게 하는 경고 조치도 처분성이 있습니다. 이때는 여기 장관은 없었는데 이건 왜 있어요? 실질적으로 검찰총장이 검사에게 하는 거는 나중에 승진에 다 인사에 반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분성이 있다는 거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에 공증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본 공증은 115쪽 공증 페이지에서 한번 봤던 판례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자, 공부의 등재 행위가 실체적 권리 관계에 영향을 미칠 때는 처분성이 인정되고 그렇지 않을 때는 처분성이 없습니다. 우리 어제도 배운 내용이 있었어요. 그 행정청의 구체적인 법률에 대한 행위일 때 아닐 때 그거에서 한 번 더 봤습니다. 첫 번째, 지목 변경 신청 반려행위. 어제 봤죠? 역시나 처분성 인정되고요. 건축물 대장의 용도 변경 신청 마찬가지입니다. 건축물 대장, 토지 대장의 직권 말소행위 없애버리는 거는 처분성이 인정이 돼요. 근데 없애는 거 말고 여기에 일정 사항을 등재 변경하는 거.
근데 이 내용이 실질적으로 이게 등재되거나 변경된다 하더라도 실체적 권리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 처분성이 없습니다. 이때 다 설명드렸던 내용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말소된 상표권에 대한 회복 등록 신청 거부. 저거랑 관련된 게 바로 이거죠. 상표권 말소 등록 행위. 이것도 우리가 115쪽 때 배웠습니다. 어떤 법인이 상표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폐업을 하게 되면 당연히 그 법인이 가지고 있던 상표권 말소 등록은 당연히 회사가 없어지기 때문에 말소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처분성이 없어요. 근데 나중에 그 법인이 다시 회사를 운영하려고 등록을 했어요. 영업신고를 했다는 거죠. 그랬을 때 이미 말소가 됐었죠. 그 말소된 상표권에 대해서도 내가 회복 등록 신청을 회사에서 했는데 공무원이 안 해준다. 그럴 때는 처분성이 인정된다고 했습니다. 그 두 개 잘 비교하시고요. 또 토지 면적 등록 신청에 대한 반려 처분도 실체적 권리관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걸 안 해줬다. 처분성이 인정이 됩니다. 자, 부정되는 것들은 우리가 봤던 것들이죠. 무허가 건물을 무허가 건물 관리 대장에서 삭제하는 거는 그 삭제한다고 실체적 권리관계에 영향이 있다 없다? 없다. 그렇기 때문에 처분성이 부정됐고요. 이것도 봤고요. 과세관청이 위장 사업자의 사업자 이름을 직권으로 실제적인 실사업자 명의로 정정하는 것도 처분성이 없다고 했습니다. 잘 기억하시고 바로바로 넘어갑니다. 자, 그리고 6번 판례 왼쪽부터 볼게요. 자, 우리가 어떤 신문사를 만들어가지고 그 신문사를 등록관청에 등록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 신문 같은 경우는 언론 회사죠. 방송국이나 신문사 같은 경우는 막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언론사인데 그 신문의 등록 자체도 등록을 해야지 신문을 발행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 신문의 등록관청의 등록 역시도 그거를 안 해준다. 처분성이 인정됩니다. 왜냐? 아니, 등록해서 신문을 발행해야 되는데 등록 자체를 안 받아주면 그 신문사 입장에서는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죠. 그렇기 때문에 그 등록을 거부하는 것, 또 등록을 하는 것, 그것 전부 다 처분성이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 자, 오른쪽 행정청이 그래서 이제 공중 업무를 하고 있는 법무법인. 우리가 이제 A와 B라는 사람이 돈을 빌려주고 너 돈 안 갚으면 네가 가지고 있는 뭐 재산을 바로 강제 집행한다. 이런 내용의 이제 공증 내용을 보통 법무법인에서 하거든요. 근데 만약 이제 법무법인 공증을 받지 않으면 나중에 재판을 가지고 판결문을 받아서 집행을 해야 되는데 그런 절차를 미리 공증 업무를 하는 법무법인에 가서 공증을 받는 겁니다. 자, 근데 이 공증 관계에 있어서 공증에 문제가 생겼다. 그랬을 때는 우리가 행정소송으로 해결하지 않고요. 나중에 공증 내용을 안 지켰다. 그러면은 일반 민사법원에 가가지고 그거를 집행을 합니다. 즉 공증과 관련되어 있는 업무에서 그 공증의 전부, 공증 사실이 있냐 없냐, 또 공적으로 증명하는 이런 내용과 관련된 분쟁은 행정소송에서 할 게 아니라 따로 일반 법원에 맡겨져 있어요. 그죠? 행정소송 이외의 다른 절차에 의해서 이런 내용에 불복할 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행정소송법상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입니다. 이따가도 또 볼 겁니다, 여러분. 법무법인의 공증 업무로 인해서 어떤 처분을 취소하고자 한다. 이거는 따로 법에서 민사법원이나 다른 사법원을 통해서 해결하라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행정소송으로 처분으로 보지 않는다. 잘 기억하세요. 자, 그리고 공시지가 결정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성이 있습니다. 표준 공시지가 결정, 개별 공시지가 결정 각각 처분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자의 우리 하자 부분에서 공정력 때문에 생기는 하자의 승계 있죠. 그때 표준 공시지가, 개별 공시지가 각각의 다 처분성이 있는 거죠. 거기서 하자가 승계되냐 안 되냐, 선행처분, 후행처분 전부 다 처분성이 있는 애들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이죠. 자, 부관도 중요한 게 뭐다 했어요? 여러 가지 중에 뭐만? 부담만 처분성이 있다. 부담 외에 조기철 부배 중에 부담 빼고 나머지는 처분성이 없다. 한 번 더 강조하는 거고요. 자, 확약 같은 경우는 147조에서 봤습니다. 업권 면허에 선행하는 우선순위 결정과 같은 확약은 처분성이 없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업권 면허에 선행하는 우선순위 결정은 그 자체로 뭔가 권리가 생기는 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볼 우선순위 결정은 또 처분성이 있기 때문에 그거랑 좀 비교할 필요가 있습니다. 업권 면허에 선행하는 우선순위 결정. 이건 확약으로서 처분성이 없다. 잘 기억하시고요. 행정소송 이외에 특별 불복 절차가 마련되어 있다면 당연히 처분성이 없다. 왜냐? 그건 행정소송으로 다툴 게 아니라 다른 그 개별 법률에 따라서 다퉈야 되니까. 대표적인 예들이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 기억나시죠? 과태료 부과처분은 비송사건 절차 법에 의해서 불복 절차가 따로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행정소송상 처분으로 보지 않고요. 통고처분도 마찬가지, 검사의 불기소 처분 또는 공소제기 마찬가지, 형 집행정지 취소 처분도 다 다른 개별법의 불복 절차가 있기 때문에 처분성이 없다라는 거 잘 기억하시고 넘어갑니다. 자, 이제 변경처분이라는 게 있습니다. 행정청이 어떤 처분을 먼저 했어요. 근데 나중에 직권으로 처분을 변경할 수도 있겠죠. 자, 그랬을 때 어떤 게 변경처분이 취소소송의 대상으로 봐야 되냐, 아니면 그 전에 변경하기 전에 원처분이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냐, 이거에 대한 논점입니다. 자, 이때 변경된 처분을 이제 광의의 변경처분이라 해가지고 상당히 넓게 그냥 변경됐다라는 처분의 바운더리에 집어넣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변경된 처분 중에서 과세 처분 등을 한 뒤에 어떤 돈을 내라는 처분을 했는데 나중에 돈을 줄이거나 돈을 늘리는 처분을 바로 이제 경정 처분이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광의의 변경 처분 안에 그 안에 종류 중에 하나가 이제 경정 처분이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경정 처분은 그 돈 내용을 늘리냐 줄이냐예요. 자, 일단 광의의 변경 처분부터 볼게요. 광의의 변경 처분은 크게 실질적 변경과 소폭 변경으로 나눠집니다. 자, 실질적 변경은 말 그대로 실질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자, 당초 처분을 대체할 정도로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실질적 변경을 했다. 그러면 그 전에 거는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실질적으로 바뀌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 변경은 나중에 후속 처분이 새로운 처분으로 봐가지고 소송의 대상 역시도 그 뒤에 거인 변경 처분이 소송의 대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나중에 제소 기간이 어느 날로부터 카운터가 되냐, 그렇죠? 제소 기간이 정해졌는데 그걸 넘어가면 소송 제기 못 하잖아요. 그 제소 기간의 기준점도 원래 있었던 처분이 아니라 뒤에 있는 변경 처분을 기준으로 그 기산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것만 잘 기억하시면 되고요. 예를 들면 허가 취소 처분을 먼저 했다가 나중에 영업 정지 처분, 처분이 중복돼서 좀 지워주십시오, 여러분. 영업 정지 처분을 받겠어요. 자, 허가 취소랑 영업 정지랑 비슷합니까? 아니죠. 허가 처분이 훨씬 세죠. 영업 정지는 단순히 며칠만 안 하면 되는데 허가 취소는 허가 자체가 날아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두 처분은 아예 실질적인 내용이 변경된 처분이다라고 해서 그 후속 처분을 기준으로 소송의 대상도 해야 되고 제소 기간도 계산하는 거예요. 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설립 인가를 한 다음에 나중에 그 인가 처분의 내용을 변경해버리는 변경 인가를 하게 되는 것도 설립 인가와 변경 인가는 그 내용이 실질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그 변경 인가를 실질적으로 나중에 소송의 대상으로 제기해야 된다. 기억하시고요. 사실 빨간색으로 해놨지만 이 위에 개념적인 것만 잘 이해하시면 됩니다. 밑에 제가 설명드린 이 두 가지 파일에는 진짜 어렵게 나오면 이런 사례 가지고 시험을 낼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사례보다는 이런 이론적인 내용을 지문으로 보통 구성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소폭 변경이라는 게 있어요. 이걸 먼저 볼게요, 여러분. 당초 처분의 내용 중 일부만 바꾼 거예요. 아까는 실질적으로 내용 자체를 바꿨다면 이번에는 일부 내용만 바뀔 경우에는 당초 처분이 소송의 대상이 됩니다. 왜냐? 일부 내용만 바꿨으면 뭐가 중요하기 때문에 일부만 바꿨겠어요? 원래 했던 처분 자체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 뒤에 그 내용 중 하나만 일부만 바꾼 거죠. 그렇기 때문에 뒤의 처분보다는 앞 처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앞의 처분이 소송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에 대한 심화가 이거예요. 여러분 이 밑에 그 중간 내용 그냥 삭제하시면 됩니다. 자, 후속 처분의 내용이 종전 처분의 유효를 전제로, 좀 유효를 전제한다는 건 실질적 내용이 바뀐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전제로 내용 중 일부만을 추가 철회 변경하는 것이고 그 부분이 내용과 성질상 나머지 부분과 불가분적인 것이 아닌 경우, 자, 불가분적인 것이 아니다. 불가분이라는 건 뭐예요? 나눌 수 없다는 거죠. 근데 나눌 수 없다는 게 아니다. 나눌 수 있다는 겁니다. 뭐가 나눌 수 있어요? 변경된 내용이랑 원래 그 처분 자체의 내용과 성질상 나눌 수 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영업시간 제한 부분의 일부 변경이라고 해가지고 원래 영업시간을 10시까지로 제한을 했는데 그 뒤에 10시를 12시로 바꾼 겁니다. 자, 그럼 10시에서 12시로 바꿨죠? 근데 영업시간 제한은 똑같죠? 그때 영업시간이 10시에서 12시로 바뀐 거, 즉 10시에서 12시로 바뀐 거는 그 원래 영업시간 제한이랑 나눌 수 있죠. 왜냐? 실질적으로 중요한 건 영업을 못하게 하는 거고 그 시간만 바뀐 거기 때문에.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성질상 나머지 부분과, 자, 2시가 바뀐 거, 그거랑 영업시간 제한 부분이랑 불가분적인 것이 아니다. 나눌 수 있다. 나눌 수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종전 처분이 여전히 항고소송의 대상이 됩니다. 근데 사실 이 용어 자체를 이렇게 제가 설명드릴 때가 좀 어렵지, 시험에서는 그냥 성질상 나머지 부분과
불가분적인 것이 아니다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더욱더 쉽게 암기하기 위해서는 소폭 변경은 어찌됐건 요건 다 당초 처분, 종전 처분, 그 원래 있었던 처분이 소송의 대상이 된다는 결론만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요 앞에서 봤던 실질 변경과 소폭 변경은 결론이 다르죠? 그것만 잘 구분하시면 시험에서 정답을 맞출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경정처분 아까 말씀드렸죠? 단순히 아까처럼 뭐 2시에서 12시, 뭐 12시에서 10시 뭐 이렇게 바뀐 게 아니라 어떤 돈을 내라고 했는데 그 돈에 대한 금액이 나중에 올라가냐? 적게 됐냐? 깎였냐? 이게 바로 이제 경정처분인데요. 하나의 공식이 있습니다. 자, 깎이면 원래 거, 늘면 뒤에 거.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원래 100만 원을 돈을 내라고 했어요. 근데 나중에 후속 처분으로 30만 원을 깎아져가지고 70만 원으로 바뀌었습니다. 깎였죠? 깎이면 원래 거, 원래 처분을 소송의 대상으로 해야 돼요. 지금 나는 70만 원도 억울하기 때문에 행정소송 제기하겠다. 취소소송 제기하겠다. 그러면은 100만 원 처분을 원처분, 70만 원 처분을 뒤에 후속 처분이라고 봤을 때 뭐를 소송으로 대상해야 된다? 깎이면 원래 거. 그렇기 때문에 100만 원 처분을 받았을 때 기준으로 소송을 제기합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변경 처분으로 인해서 30만 원이 감액됐다면 취소 소송의 대상은 감액되고 남은 원처분입니다. 즉 70만 원의 금액은 특정을 해야 되고요. 대신에 70만 원을 마치 처음에 100만 원 그 날짜가 있겠죠. 예를 들면 100만 원은 1월 1일자 처분이다. 근데 70만 원은 2월 1일자 처분이다. 그러면은 처분의 그 소송의 대상을 고르라 그러면 1월 1일자 70만 원 처분이라고 표현을 해야 돼요. 되게 좀 애매하죠. 그래서 저도 처음에 공부할 때 이게 뭐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우리나라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처분을 대상으로 하는 건 맞지만 감액되고 남은 원처분이다 라고 해가지고 왜냐면 실질적으로 행정청에서 100만 원 내라 했어요? 70만 원 내라고 했어요? 70만 원 내라고 했죠. 좀 깎아줬죠. 그렇기 때문에 70만 원은 맞아요. 근데 이제 처분이 옛날 거를 기준으로 해야 되냐 뒤에 걸 기준으로 하냐 했을 때는 원래 거 옛날 거 1월 1일자를 기준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1월 1일자 70만 원 처분이라고 표현을 하고 소송의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건 약간 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이론과 실무가 좀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설명드린 내용으로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해를 하시고. 깎이면 원래 거 대신에 감액되고 남은 원래 거를 고르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다음에 이제 100만 원에서 130만 원 늘었네요. 늘면 뒤에 거. 근데 이번에는 실질적으로 100만 원 내라는 거예요. 130만 원 내라는 거예요. 130만 원 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뒤에 거를 고르면 됩니다. 예를 들면 1월 1일자 100만 원, 2월 1일자 130만 원이다. 그러면 그냥 2월 1일자 130만 원. 쉽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금액을 특정할 때는 그래서 얼마 내라고 이걸 먼저 생각하시고 깎이면 원래 거, 늘면 뒤에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학설 이름 뭐 역흡수설, 흡수설 하는데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결론을 가져가시면 됩니다. 제가 설명드린 내용이 여기 나와 있고요. 어찌됐건 당초 처분이 기준이기 때문에 제소기간이라던가 적법한 전심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도 전부 다 당초 처분 기준으로 소송의 대상 조건을, 적법 요건을 검토하겠다는 거고요. 여기는 당초 처분은 나중에 증액 처분에 흡수가 되기 때문에 증액 처분이 기준이 돼서 마찬가지로 이렇게 기준점이 이렇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나중에 그 소송에서 기존에 앞에 있었던 그 소멸한 당초 처분의 위법 사유도 그 뒤에 걸 대상으로 한 소송에서 주장도 가능하다라는 거는 여러분들 좀 참고만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처분의 대상이 뭐냐가 또 중요하다 했어요. 깎이면 원래 거, 늘면 뒤에 거. 오케이? 경정처분. 자, 그 다음에 이제 기타 여러 가지 판례들이 나오는데 역시 이 내용들은 앞에서 우리가 봤던 내용들을 한 번 더 종합적으로 복습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처분성 인정되는 것부터 볼게요. 지방계약직 공무원에 대한 보수삭감. 자, 우리 월급 깎아버린 거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처분성이 인정된다고 했어요. 우리 156조 공법상 계약에서 봤습니다. 특히 저 지방계약직 공무원에 대해서 그 계약 자체는 공법상 법률관계이기 때문에 당사자 소송으로 다퉈야 되고요. 근데 보수를 깎았다. 그거는 처분성이 인정돼서 취소 소송으로 다퉈야 된다라고 그때 말씀드렸습니다. 자,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의 진실 규명 결정도 그 진실이 규명이 되는 결정을 내리면 관련 당사자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처분성이 인정되는 결정이라 봤고요. 산업재해보상보호법상 장애보상금 결정의 기준이 되는 장애 등급을 행정청이 결정하는 것도 실질적으로 이 장애보상금을 받을 사람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겠죠. 그렇기 때문에 처분성이 인정됩니다. 자, 토지보상법상 사업인정도 마찬가지 인정이 되고요. 국가인권위원회의 송일홍 결정과 이에 따른 시정조치 공고도 우리 앞에서 봤던 판례 중에 하나입니다. 자, 국가인권위원회가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그때도 설명드렸고, 국가인권위원회가 어떤 사안에 대해서 이 사안은 성희롱 맞습니다. 성희롱으로 결정할게요. 그리고 성희롱이기 때문에 관련 공무원 시정 조치하세요. 어떤 경고라든가 이런 문책 조치하세요. 이건 전부 다 처분성이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진정인의 진정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각하 및 기각 결정도 결론적으로 그 진정인의 권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죠. 그렇기 때문에 처분성이 있다라고 봤고요. 처분성 부정은 단순히 법령이 개정돼 가지고 그 법령 개정된 내용에 따라서 어떠한 결정을 했을 때 행정청이 따로 내부적인 결정 기준에 따라서 결정을 내린 게 아니라 법령 개정 그대로 어떤 결정을 하고 통지를 하는 것은 처분성이 없습니다. 그게 바로 여기 나와 있는 거고요. 나중에 당사자 소송에서 한번 더 볼 겁니다. 또 시도지사의 혁신도시 최종 입지 선정이 계속 나오죠. 처분성이 없다라는 거. 어제도 봤죠. 한국마사회의 조교사 및 기수면허 부여 또는 취소, 처분성이 없다라고 봤습니다. 자, 법무법인 공증 작성 행위, 행정청의 처분이 아니다? 아니다. 왜냐? 이걸로 인해서 분쟁이 발생하면 따로 사법원에서 다툴 수 있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방금 봤던 내용 역시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자, 과세관청의 세무조사 결정, 우리 행정지도 부분에서 세무조사 하게 되면 엄청난 권익 침해가 발생할 수 있다 했죠. 그렇기 때문에 처분성 인정된다고 봤었고요. 시험이 정말 많이 나왔죠. 잘 기억하시고요. 행정청이 내인가를 한 다음 다시 취소하는 행위, 우리 147페이지 확약에서 봤던 겁니다. 내인가 자체는 확약이라 했었고 그 내인가를 취소해버리면 결국에는 내가 받고자 하는 인가를 거부하는 거부 처분의 성격으로 바뀐다라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처분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까 공정거래위원회 기억나죠? 부당한 공동회의 감면 신청했는데 안 해주는 거 처분성 있다 했고요. 사회 기반 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상 민간투자사업의 사업시행자 지정, 사업시행자로 지정이 되면 권리를 얻기 때문에 또 반대로 지정 안 해주면 권리를 잃게 되죠. 직접적이죠. 처분성이 인정이 됐습니다. 많이 나오는 판례는 아니지만 잘 기억하시고요. 또 법률상 신고사항도 아닌데 신고를 수리했다. 신고를 수리해도 영향이 있습니까? 없죠. 처분성이 없습니다. 국세징수법상 가상금 또는 중간상금을 단순히 고지하는 거. 이거는 법률 규정에 의해서 계산한 걸 단순히 통지하는 거기 때문에 처분성이 없다라고 우리 291쪽에서 봤고요. 대신에 고지가 아니라 돈 내라는 독촉은 처분성이 인정이 된다고 교과서에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잘 기억하시고요. 또 앞에서 봤던 내용 그대로 나오죠. 택지개발예정지구의 지정이나 고시 처분성이 있고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의 협약을 체결한 회사에 대해서 연구개발 중단 조치 및 연구비 집행 중단 조치. 자, 연구를 못하게 하거나 연구비로 주던 거를 안 줘버리겠다. 그 회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겠죠? 처분성이 인정이 됩니다. 행정청의 택시 회사들에 대한 직권 감차 명령, 우리 156페이지 공법상 계약에서 처분성이 있다고 같이 봤던 판례예요. 또 산업단지관리공단의 입주 변경 계약을 취소해버린 것도 그 회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처분성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판례가 되게 많지만 앞에서 계속 봤던 게 중복이 되기도 하고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OX 문제집에서 이 키워드들만 계속 반복할 거기 때문에 지금은 눈에 그냥 익히는 게 중요하지, 아니 이렇게 그냥 빨리빨리 읽고 넘어가나 라고 생각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아시겠죠? 제가 이제 이 키워드들을 읽어도 이해가 안 된다, 그런 것들은 좀 자세히 설명해 드리고, 앞에서 봤다거나 이 키워드들만 잘 기억하면 OX 구분할 수 있는 거는 바로바로 넘어갈 겁니다. 아시겠죠? 이런 판례들은 그렇게 공부하는 게 맞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15번입니다. 159페이지 행정지도에서 봤는데요. 구청장이 사회복지법인의 특별감사 결과 지적사항에 대해서 시정 지시를 내린 거, 그 자체만으로 되게 권력적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결과를 관계 서류와 함께 보고하도록 지시한 경우는 그 시정 지시 자체가 처분성이 인정이 된다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교육공무원법상 승진 후보자 명부에 후보자를 승진 임용 인사 발령에서 제외하는 거, 우리 어제 배웠죠. 일반 공무원이 징계에 의해서 승진 후보자 명부에서 삭제하는 것은 처분성이 없었어요. 당연히 징계 때문에 승진이 안 될 사람이니까. 하지만 교육공무원법상 교감 선생님이 교장 선생님으로 승진할 수 있는 그 승진 명부에서 삭제됐다. 그거는 처분성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 내용이 바로 16번이고요. 17번, 교육부 장관이 대통령에게 임용 신청을 하면서 대학에서 추천한 복수의 총장 후보자들 중에서 그 일부가 임용에서 제외된 거. 이것도 어제 배웠죠. 이럴 땐 다 될 뻔했기 때문에 안 되게 되면 처분성이 인정이 된다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도 옛날에 봤던 판례긴 한데요. BK21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재단법인 한국연구재단이 어떤 대학에게 BK21이라는 그 제도의
승인이 되면 그 학교에 되게 많은 혜택을 줘요. 근데 그 연구팀장 을에게 대해서 대학 자체 징계를 요구하기 전에 그 연구 개발비에 있어서 연구팀장이 집행을 부당하게 했어요. 즉 BK21 그 재단 법인으로부터 지원금을 받아가지고 용도에 맞게 써야 되는데 위법하게 자기 맘대로 유용을 했다거나 이런 식으로 한 게 이제 걸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BK 사업 협약을 해지를 한다는 통보를 먼저 해요. 근데 그 협약 해지 통보는 처분성이 있습니다. 왜냐? 이 협약을 해지하게 되면 대학 입장에서는 직접적인 영향을 받죠. 왜냐? 아니 지원금을 못 받게 되니까. 근데 그 처분을 하면서 처분 자체는 처분성이 있지만 협약 해지 통보는 처분성이 있어요. 근데 그거 플러스 대학에게 그 연구팀장 나쁜 사람이니까 대학 자체 징계도 하세요 라고 요구를 한 거는 처분성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어떤 게 포인트인지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공법사 계약 부분에서 같이 봤던 거예요. 자, 그리고 갑 시장이 감사원으로부터 그 소속 공무원 을에 대하여 징계의 종류를 정직으로 정한 징계 요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A 그 갑 시장이 있었는데 A라는 도시가 있는데 그 도시의 시장이 갑인가 봐요. 근데 그 도시에 대해서 감사원이 감사를 했더니 이 소속 공무원 을이라는 사람이 뭔가 잘못을 했겠죠. 근데 감사원이 이제 시장한테 그 소속 공무원 을 이 사람 감사를 했더니 문제가 있으니까 정직으로 징계하세요라고 감사원이 시장한테 요구를 한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관련 법률 규정 보면요. 시장이 어떤 감사를 했을 때 그 감사에서 문제가 된 공무원에 대해서 감사원한테 자, 이 공무원 징계 요청해 주세요 라고 요청은 할 수 있지만 그 반대로 감사원이 그 시장에게 소속 공무원을 징계를 하라라는 규정과 또 그거를 지키지 않았을 때 갑 시장에게 어떤 처분을 내릴 수 있는 규정은 아예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갑 시장이 감사원으로부터 이런 징계 요청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건 처분성이 없고요. 또 갑 시장이 봤을 때 아니 정직은 너무 세니까 이거는 본인이 봤을 때 무슨 뭐 감봉 처분 또는 견책 처분으로 끝내고 싶었나 봐요. 그래서 이 감사원에게 재심의 청구를 합니다. 아 근데 이 징계 종류가 정직으로 해서 하라고 했는데 이거 너무 센 것 같으니까 다시 한번 심의해 주세요라고 갑 시장이 감사원에게 재심의 청구를 했는데 그 재심의 청구도 감사원이 기각했다. 근데 어찌됐건 감사원의 징계 요구와 그 재심의 결정, 기각 결정도 전부 다 처분성은 없다. 왜냐? 이런 거를 안 지켰다고 해서 갑 시장이 불이익을 받을 염려는 없기 때문이죠. 아시겠죠? 그 내용 잘 기억하시고요. 자, 다시 왼쪽 갑니다. 밑에 조달청이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인 나라장터 종합 쇼핑몰에서 제품을 판매하고 있던 갑 회사에 대해서 거래정지 조치를 했어요. 그건 처분성이 있어요. 여러분 교과 좀 바꿔주십시오. 제가 정보 표현 올려드렸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조달청이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이라 그래가지고 나라장터 종합 쇼핑몰이라는 홈페이지를 운영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여러분들이 나중에 공무원이 되셔가지고 여러분들 부서에서 필요한 그런 물품을 구매할 때 저 나라장터 쇼핑몰에서 물건을 구매를 해요. 그러면 이 갑 회사가 그 나라장터 쇼핑몰에서 물건을 팔고 있는 회사예요. 근데 이 나라장터에서 물건을 파는 것 자체도 아무나 팔 수는 없거든요. 다 행정청의 승인을 받아야지만이 거기 안에서 물건을 팔 수가 있어요. 근데 이 갑 회사가 팔고 있던 제품이 규격이 안 맞아가지고 실질적으로 문제가 발생해서 조달청이 갑 회사에게 야 너희 더 이상 그 나라장터 쇼핑몰에서 물건 팔지 마 라고 어떤 통보를 한 거죠. 그러면 그 통보를 받으면 더 이상 갑 회사는 저 시스템상에서 물건을 못 팔겠죠. 그럼 직접적인 영향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처분성이 인정된다라는 판례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근로복지공단이 사업주에 대해서 하는 개별 사업장의 사업 종류 변경 결정도 당연히 사업 종류가 변경이 되면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서 구체적인 영향을 받겠죠, 사업주가. 그렇기 때문에 처분성이 인정된다고 봤고요. 지방법무사회가 자신의 직원으로 채용 승인을 해달라 했는데 법무사회가 이렇게 법무사 사무실에서 직원을 채용했는데 법무사회에게 채용 승인을 요청했죠. 법무사회에서 오케이 해줘야지 채용을 할 수 있는데 그걸 거부했다. 또는 채용 승인을 했다가 취소했다. 이건 전부 다 처분성이 있다고 봤습니다. 우리 1단원 때 공의무, 공권과 공의무 부분에서 한번 봤던 판례입니다. 아시겠죠? 잘 기억하시고요. 자, 지자체장이 그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밭에다가 나무 300그루를 식재하는 거. 나무 300그루를 식재한다고 처분성이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없죠. 그렇기 때문에 처분성이 없다. 이거 너무 당연한 겁니다. 자, 운전면허, 우리 대장에 어떤 걸 등록하는 거. 단순히 대장은 그냥 페이퍼 같은 책자에다가 내부적인 어떤 사무 처리를
좀 편하게 하고자 하는 시스템적인 하나의 대장이기 때문에 거기에 뭔가를 하는 거는 처분성이 없다고 봤습니다. 역시 마찬가지 운전면허 행정처분 처리 대장상 벌점을 거기다 배점하는 거는 거기다 벌점을 배점 기입한다고 효력이 발생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처분성이 없다고 봤습니다. 여러분 그냥 읽어보시면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좀 어렵게 길게 적어놨다고 보시면 돼요. 또 그리고 해양수산부 장관이 어떤 항만의 명칭을 결정하는 것도 그 명칭을 결정하는 것 자체만으로 누군가에게 구체적인 영향력을 미칠까요? 그렇진 않겠죠. 처분성이 없다라고 봤습니다. 자,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장이 민간 투자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우선 협상자로 선정하는 행위. 아까 우리 어업권에 선행하는 우선 협상자. 그죠? 그건 확약에서는 처분성이 없었습니다. 이거랑 비교하셔야 돼요. 근데 이번에는 지자체장이 민간 투자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우선 협상자로 선정을 해요. 그거는 처분성이 있습니다. 왜냐? 이때 우선 협상자가 되게 되면은 거의 그대로 선발이 됩니다. 그리고 우선 협상자에서 지위가 떨어져 나갔다. 그럼 나는 이제 우선 협상자가 아니면 실질적으로 민간 투자 사업을 진행할 수 없는 지위가 되기 때문에 저 때는 처분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186페이지 행정절차법 의견 제출 부분에서 한번 봤던 판례입니다. 잘 구분하시고요. 자, 한국 수력 원자력 주식회사가 공급자 관리 지침에 근거해가지고 등록 취소 및 그에 따른 일정 기간의 거래 제한 조치는 처분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한전이나 한국 수력 원자력 주식회사 했을 때 뭐만 처분성이 없다? 정부 투자기관 회계 규정에 의해서 어떤 제재적 처분을 했다. 그때만 처분성이 없고 나머지는 처분성이 있다고 어제도 배웠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제한 비용 보상금 지급 신청에 대해서 주무관청이 준해 안 준해 결정하는 건 처분성이 있다 해가지고 사실 뭐 이게 시험에 나온 적은 없는데 제가 최신 판례에서 집어넣어놨는데요. 제한 비용 보상금이라는 그 개념부터 좀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는 시험보다는 여러분들이 좀 그 행정 공무원으로서 용어를 좀 아실 필요가 있고 또 혹시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아예 없진 않기 때문에 좀 이해를 하실 필요는 있어요. 자, 우리가 어떤 행정청이 민간 사업체들에게 자, 이런 사업을 할 거니까 지원하세요 라고 또는 뭐 사업을 제안하세요 라고 했을 때 뭐 1, 2, 3등의 그 3명의 회사가, 세 회사가 지원을 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근데 그 중에 1등 회사가 선발이 됐어요. 근데 선발이 되고 실질적으로 이제 행정청이랑 좀 이렇게 손발을 맞춰가지고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데 중간에 행정청이랑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손발이 안 맞아요. 근데 그 과실이 그 업체한테 특별히 사정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말 그대로 그 업체가 잘못한 건 아닌데 뭔가 그 행정청이랑 안 맞아서 결국에는 1등인 회사가 그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고 차순위인 2등이 결론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게 됐어요. 근데 우리가 어떤 회사가 이 사업과 관련된 있는 거를 제안하거나 또 지원할 때 엄청난 노력과 비용을 드립니다. 그렇죠? 그래야지 물론 이제 그 사업을 진행하게 되면 훨씬 더 큰 이익을 얻기 때문에 그런 그 제안을 하는 건데 뭐 설계도 해야 되고 앞으로 이런 계획에 의해서 뭔가 행정청이랑 할 거다라는 그 계획과 관련된 계획서를 만드는데 비용이 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1등이 결국에는 그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고 본인의 귀책 사유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등이 실질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게 됐다. 그러면 1등은 좀 억울한 면이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1등에게 그 너가 제안하는데 또는 지원하는데 들었던 그 비용을 우리가 대신 보상해 줄게. 비록 너랑 사업은 못하게 됐지만 네가 이 사업 지원하는데 들어간 비용은 우리가 해주는 거야 라고 할 때 주는 게 바로 제한 비용 보상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제한 비용 보상금을 주냐 안 주냐는 그 1등인 업체한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죠. 그 제안하는데 뭐 한 몇천만 원이 들어갔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제한 비용 보상금을 주무관청이 준다 안 준다 그 결정 자체는 처분성이 인정되는 겁니다. 근데 실제 이 판례를 찾아보면 그 1등인 회사가 본인의 나중에 봤더니 귀책 사유가 있어가지고 사업에서 꼬꾸러지고 2등인 사업이랑 그 행정청이 사업을 시행하는 겁니다. 근데 그럴 때 1등에게는 제한 비용 보상금 줘야 돼요? 말아야 돼요? 안 줘도 돼요. 왜냐? 그 1등의 실질적인 귀책 사유를 찾아냈기 때문에. 원래 1등은 거기에 부합하는 사업체 자체가 아니었거든요. 근데 그런 결론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거는 본안 판단이었고 여기서는 그 본안 판단 전에 이 행정청이 한 결정 자체가 처분성이 있어서 행정소송,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냐 안 되냐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요 결론 24번이죠. 24번 결론을 기억하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여기 나와 있어요. 아시겠죠? 읽어보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그 다음 오늘 마지막 이제 하이라이트가 바로 행정심판의 재결입니다. 자, 우리가 행정심판의 재결은 대상적격에서 처분 등을 대상으로 하는데 그 처분의
용어가 마지막에 그죠? 지금까지 봤던 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었고 마지막 그 및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도 처분으로 봐서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공부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재결이라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행정심판에 대해서 행정심판위원회가 어떤 처분을 내리는 법적 판단을 바로 재결이라고 표현한다 했습니다. 자, 근데 이걸 여러분들이 좀 주목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민원인이 어떤 처분을 받았는데 억울해요. 그래서 행정심판위원회를 거쳐서 재결을 받았습니다. 근데 재결도 내가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그 행정심판 재결을 거치고 행정소송도 제기를 하려는 그 찰나의 그 전제가 여러분들이 지금 머릿속에 깔려 있어야 돼요. 자, 그랬을 때 원처분을 먼저 받았죠. 행정청한테. 그 다음에 행정심판위원회에 재결을 받았죠. 근데 소송까지 간대요. 그러면 소송의 대상을 원처분을 소송을 대상으로 해야 되냐 아니면 행정심판의 결정인 그 재결을 소송을 대상으로 해야 되냐 이게 바로 여기서 말하는 문점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요. 그 학술적으로는 이제 원처분주의와 재결주의로 두 가지로 나눠져서 재결주의는 너 재결 거쳤으니까 그 재결을 소송의 대상으로 하면 돼. 그게 바로 재결주의입니다. 근데 원처분주의는 네가 재결을 거쳤지만 네가 진짜 억울한 건 뭐야? 원처분의 그 처분을 취소한 걸 네가 원하는 거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원처분이 실질적으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원처분주의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원처분과 재결 중 선택적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방금 말한 것처럼 네가 진짜 받고 싶은 게 원처분이면 원처분을 소송의 대상으로 하는 게 원칙이되 대신에 재결 그 자체에 고유한 문제가 있다면 재결도 소송을 걸 수는 있어. 이게 바로 원처분주의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재결의 경우에는 재결의 고유한 위법에 대해서만 주장할 수 있다는 입장. 이 바로 원처분주의다라고 해서 따라서 원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재결에 대한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은 그거죠. 원처분의 위법을 다투고 싶으면 원처분을 소송의 대상으로 해야지 원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재결에 대한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 재결은 요럴 때만 제기할 수 있기 때문에 요 문구들을 여러분들이 혹시 지금 잠결에 읽으시면 이해가 안 될 수 있습니다. 잠을 확실하게 깨시고 집중하시면서 보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원칙은 원처분주의다. 근데 예외적으로 재결주의도 있어요. 이거는 개별법에 이따 마지막 부분에 배울 겁니다. 개별법의 법률에 이럴 때는 행정심판을 거치고 행정심판만이 소송의 대상이 된다라는 규정이 있을 때만 재결주의로 가지 그런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전부 다 원처분주의를 따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내용이 여기 나와 있기 때문에 바로 넘어갑니다. 자, 원처분주의와 재결주의 비교합니다. 재결주의는 여러분들이 쭉 읽어보면 다 이해가 될 거고요. 원처분주의, 방금 본 내용들이 반복됩니다. 원칙은 원처분을 소송의 대상으로 한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을 때만 재결도 소송의 대상이 될 수는 있다. 기억하시고 피고는 원처분을 다툴 때는 원처분청이 피고가 되는 거예요. 행정소송에서. 근데 재결 고유의 위법을 다툴 때는 재결청이 행정심판위원회가 피고가 되는 겁니다. 자, 위법 사유는 원처분은 원처분의 하자만 원처분이 왜 위법한지를 주장하는 거고요. 재결을 다툴 때는 그 재결 자체의 하자만 그 소송에서 주장하는 겁니다. 자, 근데 이제 재결주의 같은 경우는 재결만 다툴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 재결을 소송으로 대상으로 하되 원처분의 하자도 그 소송에서 주장하면 되는 겁니다. 그죠? 재결주의. 그 다음 이제 이걸 위반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자, 이게 여기서 또 포인트입니다. 대충 생각하면 우리가 원처분주의이기 때문에 원처분을 소송의 대상으로 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처분이 아닌 재결을 소송의 대상으로 가져오면 대상 적격에서 까이기 때문에 각하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나라는 원처분주의는 무조건 원처분만 소송의 대상이 된다? 아니다. 예외적으로 그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으면 재결도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재결이 소송의 대상이 된 것 자체만으로는 대상 적격에서 까이는 게 아닙니다. 즉 일단 소송은 제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본안에 가지고 그러면 그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는지 없는지는 본안에 가서 판단하는 겁니다. 즉 본안 전에서 재결 자체의 고유한 위법을 따지는 절차 자체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재결 자체를 소송으로 제기하게 되면은 그것 자체만으로 각하를 당한 게 아니라 본안 판단으로 넘어가서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는지를 봐서 있냐 없냐가 결정이 나겠죠. 그럼 어쨌든 본안 판단했기 때문에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재결을 소송으로 제기했어요.
그럼 본안 판단은 받았기 때문에 원고가 지게 되면 각하예요, 기각이에요? 기각이 되는 겁니다. 왜냐? 본안 판단 받았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까 생각한 것처럼 단순히 생각해서 각하라고 결정하면 안 됩니다. 기각이 답이에요. 이거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특히 최근에 많이 나오고 나중에 우리가 행정소송 다 배우고 행정심판 가서도 한번 언급은 드릴 건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머리에 집어넣으셔야 돼요.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재결을 행정소송이 대상으로 했다. 근데 고유한 위법이 없었네? 각하다, 기각이다? 기각이다. 본안 판단했으니까. 오케이? 여기서 끝. 자, 그 다음 이제 재결주임에도 불구하고 원처분의 소송을 대상했다. 재결주의는 원처분이 소송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아예 없죠. 그렇기 때문에 본안 전 요건에서 까여가지고 이때는 각하당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요거 두 개 잘 구분하시고 사실 요 재결주의는 우리나라에서 선택하고 있는 제도가 아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는 원처분주의와 관련된 내용이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자, 이제 항고 소송의 대상은 그럼 어떻게 되냐? 취소 소송의 대상은 어떻게 되냐? 자,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으면 재결 소송 대상이 된다고 했어요. 그 내용이 여기 있습니다. 그럼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은 주체상 위법, 절차상 위법, 형식상 위법이 있을 때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주체상 위법은 행정심판위원회의 그 주체가 법률 규정에 의해서 주체가 딱 정해져야 되는데 법률 규정을 위반했다. 그럼 재결 자체에 위법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에만 행정소송이 대상이 되는 겁니다. 취소소송의 대상. 자, 그리고 서면에 의해서 재결을 내려야 되는데 서면에 의하지 않는 경우 형식상 위법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어서 이럴 때 바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또는 그 재결을 내림에 있어서 어떤 이유를 들었겠죠. 근데 이유에 모순이 있다. 그러면은 재결의 이유 모순이 위법이 있다는 것도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 사유로 봐서 행정소송, 취소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재결의 이유 모순 키워드 잘 기억하시고요. 자,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재결 자체 고유 위법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했어요. 그 판례가 이겁니다. 자, 징계 혐의자에 대해서 처음에 원처분은 감봉 1개월이었어요. 근데 나중에 소청 결정, 이게 행정심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별심판인데 그건 나중에 볼 거예요. 행정심판을 거쳤더니 감봉 1개월이 견책으로 바뀌었어요. 자, 그랬을 때 그를 견책에 처한 조치가 행정심판이 결정한 거죠. 근데 그 행정심판이 이런 결정을 한 거는 재량권의 남용 또는 일탈로서 위법하다라고 주장하면서 이 행정심판의 결정 자체, 재결 자체를 항고소송으로 대상으로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소청결정 자체의 고유한 위법으로 주장하는 것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이거는 소청결정의 취소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이 1개월 징계 처분을 감봉으로 결정한 거는 재량의 일탈 남용이다. 이 주장 자체는 재량 자체의 위법이 아니라 원처분에 대한 불만을 여기 호소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런 결론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잘 기억하시고요. 시험에 자주 나오는 판례는 아니고 국회직 8급에서 10년 전에 나온 적은 있습니다. 자, 개별적인 검토를 보겠습니다. 이제 행정심판위원회에서 각하 재결을 내릴 수도 있고 기각 재결을 내릴 수도 있죠. 그럼 첫 번째 각하 재결부터 보는 거예요. 자, 행정심판 요건을 모두 갖췄는데 행정심판위원회가 각하를 해버렸네요. 근데 행정심판도 역시나 본안전 판단과 본안 판단을 한다고 가정을 하고 공부에서 보시면 되는 거예요. 각하 재결을 내렸어요. 각하 판결이 아니죠. 이건 행정심판이니까. 자, 근데 내가 요건을 다 갖췄는데 각하를 내렸네요. 그럼 누가 잘못한 거예요? 행정심판위원회가 잘못한 거죠.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는 거죠. 왜냐? 내가 어떤 처분을 다투고자 하는데 처분 자체는 다투지도 않고 판단도 하지 않고 내가 요건을 다 갖췄는데 요건을 못 갖춘 걸로 잘못 판단해서 각하 재결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재결 자체에 고유한 하자가 있는 걸로 봐서 재결 자체가 취소 소송이 대상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기각 재결을 내렸어요. 내가 원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를 했는데 졌네요. 기각 재결을 당한 거예요. 이거는 본안 판단을 한 겁니다. 그랬을 때 원처분이 정당하다는 기각 재결은 원칙적으로 재결 자체의 고유한 하자를 따진 게 아니라 원처분 자체를 가지고 내가 더 억울하기 때문에 소송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원처분이 대상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거의 대부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이제 인용 재결을 받았어요. 자, 내가 원처분 취소해달라 해가지고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인용 재결. 그럼 원처분을 취소하는 재결이 나온 거죠? 그럼 그걸 더 이상 다툴 필요가 있어요? 없죠. 내가 원하는 결과가 나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인용 재결에 대해서는 취소를 구할 소외이익이 없습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고 시험에 이런 애들이 나오는 거죠. 볼게요. 첫 번째, 제3자요 행정행위에 대한 인용 재결이라 그래가지고 A라는 사람이
어떤 처분을 받았는데 침입적이었겠죠. 그래서 그걸 취소해달라고 행정심판위원회에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오케이 취소해줄게 인용 재결 내렸어요. 그럼 A라는 사람은 더 이상 소송으로 갈 필요가 없어요. 근데 그 행위로 인해서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로 인해서 그 원처분이 제3자랑도 관련 있는 처분이어가지고 그 A에게 내린 처분이 취소되면 그로 인해서 제3자가 그때 비로소 침입적인 영향을 받게 된다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 A는 이제 끝났고 그 제3자인 B가 억울하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해야겠죠. 그러면 그 B는 A가 받았던 원처분을 소송의 대상으로 해야겠어요? 아니면 행정심판위원회에 재결을 소송으로 해야겠어요? 재결을 소송을 해야죠. 왜냐하면 원처분은 B한테 처분을 내린 것도 아니고 그 원처분으로 인해서 B가 피해를 입었어요? 아니죠. 그때는 내가 피해를 입은 게 없어요. B 입장에서는. 근데 행정심판위원회가 결정을 내리기 때문에 그때 비로소 내가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이 B가 제기하는 취소 소송의 대상은 행정심판위원회에 재결이 되는 겁니다. 그 내용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아시겠죠? 이해되셨죠? 읽어보시면 한 번 더 복습할 때 이해하시면 되고요. 올해 7급에서 나온 적이 있습니다. 7급 위주로 좀 나오는 원점이긴 한데 그래도 언제든지 나올 수 있어요. 12년도는 9급에서도 나왔고요. 자, 그 다음 이제 수정재결이라는 게 있습니다. 수정재결은 원래 처분을 좀 바꿔준 거죠. 100% 승소는 아니에요. 100% 인용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정재결의 경우는 바뀐 원처분을 소송의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즉, 이 수정됐다고 해서 그 수정한 행정심판위원회 행위가 재결 자체의 고유한 위법은 아니기 때문에 그 수정된 내용 가지고 취소 소송을 제기하되 실질적으로 수정된 원처분을 대상으로 하는 거고요. 만약에 일부가 인용되고 남은 원처분을 다투고자 한다. 그럼 역시나 남은 원처분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소송 대상합니다. 결국에는 원처분이 소송의 대상이 되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다음에 이제 적극적 변경 명령 재결에 따른 변경 처분. 자, 어떤 처분이 있었는데 행정심판위원회가 그 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내린 게 아니라 그 처분을 다른 처분으로 바꿔서 결정을 내렸어요. 자, 그럴 때 판례는 그 취소 소송의 대상은 변경된 내용의 원처분으로 봅니다. 역시나 원처분이 대신에 변경된 내용의 원처분으로 보는 거예요. 약간 어쩔 때랑 좀 개념이 비슷하죠? 우리 앞에서 배웠던 광의의 변경처분함에서 경정처분이랑 약간 비슷한 논리입니다. 하지만 그 실질적인 프로세스라든가 전제 사실은 달라요. 그죠? 그때 배웠던 깎이면 올릴 거 늘면 뒤에 거는 행정청이 자체적으로 변경 처분을 했을 때 어떤 게 소송의 대상이 되냐는 거고 이거는 행정심판을 거쳐가지고 그 처분이 바뀌었을 때를 전제로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두 개 구분하시면서 어찌됐건 수정된 원처분, 변경된 내용의 원처분이라는 거. 결론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아까 깎이면 올릴 거 늘면 뒤에 거랑 전제 사실은 다르다는 거 한 번 더 말씀드리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원처분주의가 있고 재결주의를 예외적으로 개별법에서 정해놓은 거에 대해서 공부하는 차례입니다. 이제 뭐 원처분주의가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했던 그런 원래 처분 자체가 취소 소송의 대상이 된다라는 예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우리가 5단원에서 배운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이 있었습니다. 자, 재결 확실히 구분해야 된다 했죠? 첫 번째,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첫 번째로 한 재결은 수용재결. 그건 하나의 원처분이고요. 그거에 불복했을 때 이의신청을 해서 그 이의신청에 대해서 토지수용위원회가 결정 내리는 거는 이의재결이라 했고 그 이의재결이 행정심판이라고 했어요. 잘 구분하셔야 돼요. 자, 원처분인 수용재결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됩니다. 왜냐? 원처분주의니까. 그죠? 이 프로세스는 제가 방금 말씀드렸기 때문에 설명드리진 않겠어요. 어찌됐건 원처분인 수용재결, 이의재결이 아닙니다. 원처분이 소송 대상, 취소 소송이 대상이 된다. 대신에 수용재결을 한 지방토지수용위원회 또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피고가 되는 거죠. 아시겠죠? 자, 우리 341페이지 재결에 대한 불복에서 제가 이 과정을 설명드렸기 때문에 여기서는 더 자세히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자, 그리고 원처분주의에서 또 하나의 논점이 이제 선생님들 교원 소총심사위원회를 거쳤을 때 이런 전제를 좀 깔아야 되는데 선생님이 학교에서 뭔가 잘못하셔가지고 징계를 받았습니다. 자, 그랬을 때 첫 번째 공무원에 해당하는 국공립학교 선생님이 계시고요. 사립학교 선생님들이 계실 때 과연 어떻게 절차가 다르냐. 이게 좀 포인트인데요. 자, 첫 번째 국공립학교에서 먼저 학교로부터 징계 처분을 받으면
원처분이 되죠. 그 징계처분이. 그렇기 때문에 그 원처분을 다투고 싶은데 이건 이제 나중에 좀 배울 부분이긴 합니다만은 교사 선생님들이 학교로부터 징계처분을 받게 되면 바로 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어요. 반드시 행정심판인 교원 소청 심사를 반드시 거쳐야 됩니다. 이게 나중에 논점이기 때문에 전심 절차 때 배울 겁니다. 어찌됐건 교원 소청 심사를 거치는데 그러면 교원 소청 심사에서 결과가 나오겠죠. 그러면 그때 내가 원하는 결론이 나오면 상관없는데 결론은 원하는 결론이 안 나오겠죠. 자, 그랬을 때 원처분을 대상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되냐 아니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을 대상으로 취소소송을 제기해야 되냐. 결국 당연히 원처분주기 때문에 내가 원래 학교로부터 받았던 징계처분을 소송으로 대상으로 제기하면 됩니다. 그게 바로 여기 결론이고요. 여러분 여기 밑에 이 부분, 네모 부분 이 밑으로 옮겨주셔야 됩니다. 여기 인쇄가 좀 잘못됐어요. 문제는 사립학교 교원입니다. 사립학교 선생님들은 첫 번째 사립학교에 대해서 첫 번째 사립학교로부터 징계처분을 받죠. 사립학교는 행정청입니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사립학교에서 받은 첫 번째 징계처분은 원처분,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처분청이 아니에요. 처분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먼저 전제로 깔고요. 어찌됐건 사립학교 교원도 마찬가지로 교원 소청 심사를 거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립학교이기 때문에 다툴 수 있는 방법이 하나 더 있어요. 민사소송을 바로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죠? 왜냐? 징계처분은 행정청의 처분이 아니기 때문에 민사소송으로 이를 다툴 수 있어요. 그게 첫 번째. 두 번째는 소청심사 청구를 해가지고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선택적으로 그 선생님이 결정하면 돼요. 자, 근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점은 소청심사를 거쳤을 때 소청심사를 거쳐서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이 나왔는데 그 결정도 내가 마음에 안 들어. 그럴 때는 취소소송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소송의 대상은 뭐가 되냐? 단순히 보면 아니 원처분주의니까 당연히 첫 번째 여기는 똑같이 학교로부터 받은 징계처분이겠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 학교가 행정청이 아니기 때문에 학교로부터 받는 징계처분이 원처분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럼 여기서 원처분은 뭐예요? 소청심사위원회는 우리 행정청 안에 들어오거든요. 이 소청심사위원회로부터 받은 결정이 원처분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원처분주의지만 이때 취소소송의 대상은 소청심사 결정이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끔 교재를 보면요. 어떤 교재는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이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이럴 때에는 원처분주의가 아니라 재결주의다라고 표현하는 교과서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이건 좀 학자들마다 다를 수는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원처분주의입니다. 왜냐? 원처분이 요거니까. 그렇죠? 실질적으로 처음에 받았던 징계처분은 처분성이 없어요. 아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원처분주의라고 봤고요. 근데 실제 시험에서는 이게 원처분주의냐 재결주의냐 이걸 따진다기보다는 그래서 소송의 대상이 뭐냐 사립학교일 때 교원 소청을 거쳤을 때 결론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이 취소소송이 대상이 된다. 이걸 물어보는 게 실제로는 결론이긴 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이 부분 잘 구분하세요. 이 내용까지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재결주의. 우리나라는 원처분주의가 원칙인데 재결주의는 개별법의 규정이 있을 때에만 재결만이 취소소송의 대상이 된다라고 했어요. 그게 이제 대표적인 예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감사원에서 어떤 처분을 받았을 때,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처분을 받았을 때, 특허심판원에 어떤 처분을 받았을 때는 행정심판을 거쳤을 때 그 심판의 결과만 반드시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죠. 첫 번째, 감사원의 재심의 판정입니다. 자, 감사원의 변상판결 처분이 원처분인데요. 변상판결은 우리가 감사원에서 어떤 공무원 조직을 감사를 했는데 회계라든가 재무상 그 부서에서 비리가 있었어요. 즉 돈을 뭐 횡령했다든가 이렇게 했겠죠. 그랬을 때 그 관련 공무원에게 네가 날려먹은 돈을 변상하도록 책임을 묻는 게 바로 변상판정 처분입니다. 근데 그 공무원이 변상판정 처분을 받았는데 내가 억울하다라고 해서 먼저 감사원의 재결에 해당하는 행정심판에 해당하는 그 재심의 판정을 받아요. 실제로 또 받아야만 합니다. 근데 이건 또 나중에 우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행정심판을 반드시 거쳐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건 여기 논점이랑 달라요. 행정심판을 반드시 거쳐야 되냐 말아야 되냐는 우리 전심 절차에서 공부를 할 거고 여기는 행정심판을 거쳤을 때라는 전제하에서 그 거친 후에
행정소송의 대상은 뭐가 되냐, 원처분이냐 재결이냐, 이걸 구분하는 겁니다. 잘 구분하셔야 되고요. 어찌됐건 그 공무원이 행정심판에 해당하는 재심의를 거쳤을 때 그거에도 불복해가지고 행정소송 가려고 한다. 우리가 원처분주의가 원칙이면 당연히 원처분을 취소소송 대상으로 해야 되죠. 하지만 이 감사원 법에 의해서 재결주의가 따로 규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 재심의 판정에 대해서만 감사원을 피고로 해서 행정소송,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겁니다. 예외적이죠. 그죠? 예외적인 재결주의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어떤 처분을 받았어요? 그 사람이 다투고 싶다. 그럴 때도 필수적으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을 거쳐야 됩니다. 그럼 그 재심을 거쳤을 때도 불구하고 내가 원하는 결과가 안 나왔어요. 그럼 원처분주의면 첫 번째 지방노동위원회 처분이 원처분이 돼서 취소소송 제기할 수 있겠지만 여기도 관련 노동위원회법에 의해서 중앙노동위원회의 그 재심 결과만 오로지 취소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그죠? 잘 기억하시고 대신에 여기 피고도 바뀝니다. 피고가 원래는 이 감사원이 뭐 행정청이었죠. 근데 여기는 중앙노동위원회가 아니라 중앙노동위원회의 위원장님이 피고가 되는 또 특성이 있어요. 이것도 시험에 간혹 나옵니다. 잘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특허 심판위원회에서 먼저 특허를 내주라고 했는데 거절 결정을 받아요. 그게 원처분이죠. 근데 그 거절 결정에 대해서 내가 특허 심판원에 행정심판을 제기해서 그 심결을 받았어요. 그 심결을 받았는데도 내가 원하는 결과가 안 나왔을 때 취소소송의 대상보다 그 심결만이 취소소송의 대상이 된다. 왜냐? 관련 법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재결주의의 예외적인 3가지. 이건 여러분들이 반드시 좀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도 1시간 한 17분, 18분 정도 된 것 같은데 행정소송, 제가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취소소송에서도 목차들을 잘 정리해서 그 목차들에 맞는 내용들을 잘 집어넣어서 결국에는 되냐 안 되냐,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냐 안 되냐, 요걸 구분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오늘도 복습하는 그 가이드라인, 이런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복습을 해주시고 여러분 처음 공부하실 때는 판례가 많다고 너무 당황하지 말라고 했어요. 진도 쭉쭉 나가야 됩니다. 어차피 다시 보고 또 OX 문제집으로 계속 회독하다 보면은 여기 나와 있던 판례들 나중에 다 눈에 익히게 돼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1회독, 2회독 하면서 이 판례들이 많아서 눈에 안 익혀진다고 그것만 계속 공부하다 보면은 결국에는 OX 문제집을 회독할 시간도 없어지고 결론적으로 가성비도 떨어져서 나머지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집중해서 공부를 해야지 성적이 오르는데 그 과정을 지키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1회독은 1회독처럼 하라 라는 제가 말씀드렸던 가이드라인을 중심으로 복습을 하시고 1회독 마치고 저랑 같이 또 하프 강의 또 복습을 하시면서 이 자연스럽게 익숙해지는 과정을 맞게 공부를 해주시기를 한 번 더 당부드리면서 오늘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오늘도 내일도 더욱더 좋은 강의, 쉬운 강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